땔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이 복작거리는 곳으로 가야 했다. 잠을 자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붐비는 데가 나았다. 연명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했고 음식을 후무리려면 기다려야 했다. 터미널이 대기실에 앉아 날이 저물기를 고대하고 있던 그가 일어섰다. 김을 팍팍 올리며 끓고 있을 가마솥이 생각났다. 손님이 들기 전에 식당 주인은 이른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었다. 식당 주변은 조용했다. 가마솥은 식당 뒷곁에서 저 혼자 끓고 있었다. 양재기를 주워 미리 씻어두었으므로 건더기를 건져내기 위해 국자 같은 것은 필요치 않았다. 무거운 솥뚜껑을 열어 젖혀야 될 때에는 국 푸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자리를 떴다. 단번에 일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빈손으로라도 냉큼 그곳을 벗어나야 했다. 들통이나 가마솥이 뚜껑 없는 채로 끓고 있을 때라야 짧은 손놀림으로 건더기를 훅 건져낼 수 있었다. 보통은 우거지나 시래기가 걸리는 것이 다반사였고 운이 좋을 때는 고깃덩이를 통째로 건져오기도 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양재기를 채웠다면 무조건 그곳을 뛰어나와야 했다. 몇몇의 갈림목을 달려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는 생각이 들면 외진 곳을 찾아 주저앉았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밥알 한 점 없는 국을 들이마셨다. 건더기는 손가락으로 긁어내어 먹었다. 아직 썰지 않은 덩어리 고기를 건져왔을 때는 입가가 번질하도록 뜯어먹었다. 한 번 먹고 나면 며칠을 굶어가며 다시 배를 채울 적기를 노리는 야생동물처럼 얼마 동안 몸을 사리어 지냈다. 그렇기에 도둑질했던 곳은 잦게 가지 않았다. 식당들을 전전하며 훔쳐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 어느 때는 노점에서 도둑질을 하기도 했다. 어물전 옆에 늙으신 내가 앉아 돼지 부산물과 순대를 썰고 있었다. 청색 목욕탕 의자를 갖다 놓고 낮게 앉은 늙으신 내는 돼지 간이나 허파를 썰다가도 손님이 없으면 뒷간에 가야 했고 밥을 싸우지 않은 날에는 백반을 시키러 식당에 잠깐 가야 했다. 그 틈을 이용해 그는 양은 대야 앞으로 갔다. 대야 안에 들어있던 순대 한 가닥이 단방에 잡혀 들어왔다.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여 그는 천연덕스럽게 움직였다. 자기 물건을 갖고 나오듯 침착하고도 제게 몸을 놀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의 소행을 아무도 보지 못한 때는 조용했지만 옆땡에서 장사를 하던 아줌마가 목격하여 소리를 칠 때도 있었다. 힘이 있는 장정이 작정하고 쫓아오기라도 하면 끝장이었다. 사람한테 잡혀서 맞을 때도 있었고 경찰에 끌려가는 날도 있었다. 경찰은 그의 행색을 살피다가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부모가 있는 집으로 함께 가봐야겠다고 경찰이 말했다. 부모 없이 살고 있지만 보살펴주는 동네 사람이 있으며 집은 저쪽 흑암이라고 말한 뒤 그는 풀려났다.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표지판에서 읽은 동네 이름을 그는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었다.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한글을 배우기에 앞서 선 그리기를 했었다. 글자를 쓰기에 무리가 없도록 직선과 곡선을 연습했으며 도형을 그리기도 했다. 산수를 익히게 되면서 지폐와 동전을 구분하여 세마기를 할 수 있었다.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배가 고픈 데에는 도리가 없었다. 4-5세쯤 굶었을 때 그에게는 훔칠 힘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밤은 깊었는데 뜻밖에도 근처에 야시장이 섰는가 보았다. 가지각색의 메뉴가 있는 야시장의 노천 식당에 온갖 사람들이 들어앉아 어수선했다. 벅적거리는 틈을 타 그는 식당의 가장자리로 들어갔다. 그의 눈은 사람들이 먹다 남기고 간 음식이 있는 탁자를 재빠르게 골랐다. 상우에 남아있던 음식들을 한 군데에 털어넣어 가지고서 가장자리로 되돌아 나가는 그를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그는 터미널에서 잠을 잤다. 물건 위에 천막을 씌워 덮은 후 상가가 하나둘씩 불을 끄면 그는 지하로 내려갔다. 마저 다 내려가 본 적이 없어서 지하에 뭐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층계참에 넉마를 펼쳐 깔은 다음 잠을 청했다. 찬바람이 불 쯤이면 그는 손에 걸리는 대로 옷을 모았다. 터미널의 대기실 의자에 누군가 걸쳐두고 간 커다란 외투부터 어느 집 빨랫줄에 널린 윗돌이나 바지까지 감히 걷어다가 욕심껏 껴입었다. 그러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옷들을 하나씩 벗어서 버렸다. 여름이 오기도 전에 그는 여느 아이들처럼 티와 바지만 달랑 입고 다녔다. 신발을 미처 구하지 못한 때에는 맨발이거나 우기에도 털신을 신은 채였다. 금방에 장이 서는 날이 오면 종일 그쪽을 쏘다녔다. 번데기가 연탄 위에서 끓고 있는 게 보였다. 곤달걀 파는 곳을 지나 시장 끝으로 가면 묘목과 씨앗을 팔았다. 더 끝으로 가게 되면 개와 염소를 내놓았는데 얼마지 않게도 그 옆에 남자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구두약을 팔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남자는 천으로 약을 찍어서 닦는 신용을 해보였다. 말이 그려진 구두약통을 들고 호객을 하는 남자를 그는 다른 데서도 본 적이 있었다. 남자는 터미널에 불이 꺼질 때까지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다. 남자가 아는 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그는 의지할 데가 없었다. 머지않아 그는 그곳을 떠야 될지 몰랐다. 음식점들, 노점들, 터미널 주변, 장골목, 야시장을 도는 동안 계절들이 여러 번 지나갔다. 상거지에 꼴을 하고 다니는 그를 추어탕집 주인이 알아보는 것 같았다. 두부를 쓰던 남자의 눈초리도 예의 그를 살피는 듯했다. 그곳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의 얼굴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터미널에서 얼마간을 더 지내며 그는 버스에서 표를 받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안내양이 없는 차이면 운전사가 직접 표를 받기도 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노선이나 시간대의 경우, 그러니까 버스가 거의 빈 채로 출발이 될 것 같을 때에는 버스 안에 안내양도 운전사도 없었다. 버스 속으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적은 수의 손님들을 방치해 두었다가 출발 직전에 최종적으로 표를 확인했다. 그는 그런 시간대의 버스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들 중 하나를 골라 탔다. 그는 버스의 뒤편으로 가서 좌석 아래로 몸을 웅그렸다. 잠시 후 한 승객이 버스에 올라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일행인 듯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와 중간쯤에 앉았다. 이후 서너 명의 사람들이 더 들어왔다. 버스의 앞쪽과 중간쯤에 듬성듬성 앉아있는 승객들에게 표를 받으러 올 것이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버스의 뒷칸까지 애써 올 까닭이 없었다. 검표가 끝난 후 기사가 운전석에 올랐다. 버스는 꽤 오랜 시간을 달리는 것 같았다. 슬슬 오줌이 마려웠다. 몸 구석구석이 쑤셔왔다. 운전사는 버스에 탄 사람들의 머릿수를 알고 있을 터였다. 해서 그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도착지에 다다르면 기사가 차문을 열어둔 채 볼일을 보러 갈 수 있었다. 볼일을 본 뒤에 저편으로 가서 다른 기사와 잡담을 나눌지도 몰랐다. 그런 기대 속에서도 어쩌면 차에서 내려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되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종착지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차한 후 기사도 따라 내렸다. 그는 별스럽지 않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